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직 공무원 식품미생물학을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식품미생물학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식품미생물학의 공무원 출제 경향과 중요 챕터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강의의 차별성,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식품미생물학의 출제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생물을 처음 접하는 과목은 아니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식품미생물학은 식품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발효공학,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의 20문제, 사지던다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발효공학, 발효공업, 식품산업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식품의 변질, 변폐. 물론 식품위생학에서 식중독이나 감염병 등을 다루긴 하지만 식품미생물학에서 다루는 식품위생은 식품의 변질, 변폐,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부 다 미생물들이 식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수업 중에 따로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은 식품의 변질을 일으킨다, 변폐를 일으킨다, 발효공학에 있어서 중요하다, 치즈 발효에 중요하다, 버터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아서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 식품미생물학에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느 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감이 오셨을 거고, 세 번째로는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중요하다기보단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미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미생물은 어떤 생명체고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각각의 이름들은 이렇게 되고 걔가 살아나가던 환경은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이런 미생물들이 살 수 있다 하는 기본 개념, 3번이 가장 첫 번째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3번을 토대로 해서 식품산업, 식품위생, 변폐, 부패, 발효, 변질 이쪽들이 결국 식품미생물학의 출제 범위와 출제 경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식품미생물학 문제는 기출 자료가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제가 단연간 교내외에서 수업을 한 자료들과 제가 수집한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식품미생물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 강의의 차별성 그리고 식품미생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하는 방법,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과목의 중요성입니다. 식품미생물학은 알려져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지가 않고 식품미생물학은 많은 응시생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 해서 저는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겠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질문과 대답,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에 진통을 검색을 하시면 진심은 통한다. 진통입니다. 외우기도 쉽죠. 진통 카페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식품위생직 공무원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카페에 접속을 해서 식품위생물학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바로 빠르게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해설, 알기 쉬운 해설, 분명한 해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강을 들으시는 학원 홈페이지에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 강의를 다 들으신 후에는 최종적으로 모의고사가 3회 분량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없는 문제들을 모아서 최종 모의고사로 3회 분량을 만들었으니 학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열어보시면 자, 식품과 미생물 해놓고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생물학은 공부하기가 만만한 과목이 사실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용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용어들이 어색하고 길고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딴 데 보고 보다가 덮고 나중에 하려고 미뤄뒀다가 식품미생물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과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식품미생물학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발음.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요게 되어 있으면 쉬운 과목입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단순하기입니다. 두 번째가 분류입니다.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든 공부는 다 분류죠. 그래서 책을 보시면 전공서적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항상 목차에 그 책의 순서가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챕터별로, 주제별로. 미생물학에서는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생물의 계통을 따져서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미생물을 공부할 때 시간이 덜 걸리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분류를 모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미생물의 이름이 딱 나왔는데 이 미생물이 세균인지 곰팡이인지 효모인지 바이러스인지 이 구분이 되지가 않으면 거기서부터 문제 푸는데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첫 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원생생물계. 그 원생생물계에서 가지를 쳐서 나가니까 세균이 있고 효모가 있고 곰팡이가 있고 원생동물, 미세조류,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교재에 도표가 나와 있죠. 이 도표에서 효모와 곰팡이는 같은 종류입니다. 효모와 곰팡이는 진균류로 분류를 합니다. 같은 종족이라는 거죠. 같은 패밀리죠. 그런데 효모와 곰팡이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네. 자실체를 형성하는 균사체를 만들면 균사체에 사는 실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실을 만들어내면 곰팡이가 되고 균사체를 만들지 않으면 효모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의와 그 분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고 기초이지만 이 기초를 무시하면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첫 시간이니까 차근차근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선은 용어의 개념, 용어가 나왔다면 무조건 개념은 다 쓰시고 읽으시고 균의 이름이 나오면 이건 전부 학명입니다. 그래서 길지요. 길고 이틀릭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건 약속이죠. 학명은 15도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릭체로 15도 기울여진 이름이 나오면 이건 학명이로구나. 발음 기호 그딴 거 없습니다. 미생물의 이름은 철자를 보시고 그 철자에 맞춰가지고 떠듬떠듬이라도 천천히 읽어주셔서 2번, 3번, 4번, 5번 반복을 하시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부끄럽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지 않으시면 내 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지에서 보기, 선택지들이 나왔을 때 고르기가 어색해지는 거죠. 그리고 잘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가장 중점적으로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읽지 않으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게 미생물들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 그딴 거 없습니다. 사전에 찾아봐도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철자대로 어색하지만 철자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그게 본인의 머리에 들어가는 그런 균 이름이 됩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서 생물은 동물, 식물, 원생생물계로 나뉜다. 원생생물계는 원시생물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자는 원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생물계는 굉장히 원시적이고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다른 뜻은 또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세균, 그 다음에 진균류, 효모와 곰팡이는 묶어서 진균류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생동물, 원생동물은 또 단세포 생물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미세 조류들이 있고요. 마이크로스코픽 알게, 알지 어떻게 읽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자 박테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균류, 곰팡이, 효모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생생물들이 있고요. 박테리아는 줄여서 쓰고 몰드는 다 썼고 그 다음에 비루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로 보겠다는 학설과 생명체로 보지 않겠다는 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식품미생물학에서는 일단 생명체로 간주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식품을 크게 변질시킨다던가 식품위생에 해를 크게 끼친다던가 발효공업 등 식품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식품에서는 주로 세균, 그 다음에 진균류, 주로 곰팡이와 효모 쪽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곰팡이와 효모 하나만큼은 똑 떨어지게 분류하겠다 하면 우리 식품미생물학에서 40% 정도는 일단 먹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식품미생물학 기출문제들에서 곰팡이와 효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출제 경향, 출제 비중을 보면 아무래도 식품의 변질, 부패, 발효, 산패 이쪽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 세균과 곰팡이, 효모 그 중에서도 곰팡이와 효모가 종류도 다양하고 이용되는 것들도 많고 방지해야 될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병, 역학 이쪽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각종 치명적인 감염병들이, 전염병들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들이 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식품미생물학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식품미생물학에선 바이러스는 일단 생물로 간주한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바이러스는 참 왜 생명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 논란이 분분하냐면 얘네들은 바깥에서 자기들 자체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성분뿐입니다. 얘네들은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숙주세포를 자기의 몸처럼 인식을 하고 거기서 살아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세포 밖에서는 살 수가 없는 DNA 또는 RNA 유전 성분, 핵산 성분 어느 한 가닥 정도만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숙주세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생명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에는 유전 성분만 날아다니는 그런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페이지로 가서 도표 설명은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생물들이란 어떤 것들이고, 미생물들의 크기별 비교를 해놓기 위해서 밑에는 스케일이 미터,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개도 있고 야구공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인간의 난자 쭉 해가지고 가장 작은 원자 단위까지. 물론 이 도표가 굉장히 정확한 도표는 아닙니다. 인간의 난자도 보면은 1mm 약간 밖에 있는데 평균적으로 0.2m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이 수치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그것만 감을 잡으시라고, 거기 보시면 원자보다 조금 큰 아미노산, 그 다음에 DNA, 단백질, 리보솜, 바이러스, 클라미디아, 리케차 쭉쭉쭉 해가지고서는 세균과 효모는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이. 마이크로미터는 1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첫 시간이고 처음서부터 기초를 탄탄히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도 있고, 쉬운 정의지만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꼼꼼히 잘 체크하셨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면 나중에는 진도도 굉장히 빨리 나가고 기억이 잘 나는 그런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1나노미터가 있죠.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옹스트롱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대문자 A 위에 동그라미가 얹어져 있는 건데 1옹스트롱이라고 있습니다. 옹스트롱, 옹그스트롱이라고 읽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NG에서 G 발음을 다 일본식 발음으로 했었으니까요. 컨닝도 컨닝구라고 하고, 런닝도 런닝구, 난닝구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옹스트롱도 옹그스트롱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옹스트롱으로,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소한 단위 하나도 차근차근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첫 강부터 짚어나가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우선 미생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세균과 효모들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 광학현미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렌즈가 달려있는 돋보기들이 붙어있는 현미경을 광학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리보솜, 단백질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죠. 전자현미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들여다보는 그런 현미경의 형태가 아니라, 전자현미경은 분자 단위로, 원자 단위를 체크할 수 있게 아주 작은 세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전자를 쏘아서 형체를 알아내는 그런 형태의 전자현미경, 그런 형태의 현미경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광학현미경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 바이러스는 뭘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페이지에 가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모식도 해가지고 그림이 나와 있고, 그 그림을 보시면 맨 밑이 뿌리가 되는 생명체들입니다. 원핵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핵생물은 원시핵 생물로 보시면 되겠고, 위에 보시면은 동물계가 있고 식물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진균류가 있습니다. 진균류는 거기 그림에 보시면 펀자이 소리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교수님은 풍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조금 재밌지만 아무튼 발음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러나 우리가 스펠을 알기 위해서는 발음대로 철자대로 발음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펑가이 종류에는 곰팡이와 효모가 있다 해서 거기 보시면은 곰팡이가 커져가지고 열매처럼 된 자실체가 커진 버섯 그림이 있고요. 애니멀은 동물류에는 오른쪽에, 식물류는 왼쪽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원생동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진핵생물에 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분류,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원핵생물은 원시핵생물의 준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자가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가장 단순한, 기본적인,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더 하등이고, 진핵세포는 진짜로 핵이 있는, 상대적으로 원핵생물보다는 고등의 생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구분하는 구분은 뭐냐면 핵막이 있냐 없느냐. 원시핵세포는 핵이 있지만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딱 보기에 핵이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핵 안에 들어있는 핵물질이 그냥 세포질 안에 흩어져 있는 걸 원시핵세포라고 합니다. 진핵세포는요, 진짜로 핵막이 있어서 우리가 초딩 때 한두 번씩 다 그려봤던 세포 그림 안에 이렇게 핵이 있어서 그 안에 염색체도 있고 하는 것들이 진핵세포. 원핵세포는 세포 안에 핵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구분이 따로 없어서 여기에 염록체도 있고 뭐 유전물질도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이 원핵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뭐 완전 껌이죠.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어서 원시핵세포, 진핵세포 또는 원핵세포, 진핵세포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러니 도표에서, 모식도에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하등한 생물들이 지금 원핵세포, 가장 먼저 있었기도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세균이 되겠죠. 세균은 박테리아라고도 하고, 이 페이지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균은 원시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하등 미생물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열에 의해서 증식한다. 증식은 얘네들의 생식으로 봐도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고등생물 생명체들은 암수가 만나가지고 번식을 하고 증식을 하고 생식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은 분열로 증식을 합니다. 분열은 말 그대로 쪼개지는 거죠.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암수가 만나가지고 어떤 그런 그 암수의 성적인 그 생식을 통해 가지고 증식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얘들은 그저 단순하게 반으로 쪼개져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해서 첫 줄부터 지금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줄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 문제에 여기 나와 있는 교재 문장들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처럼 블럭 잡아서 붙여가지고 문제를 낸 것처럼 나오고 틀린 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세균은 뭐다? 일단 원시핵세포를 가지고 있는 하등 생명체고 분열에 의해서 증식을 한다. 그리고 1200종가량 이거는 크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아이들은요. 심플한 단세포 생명체들은 아주 변이를 잘 일으킵니다. 고등 생명체일수록 퇴화라든지 진화라든지 변이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적고 어려운데 하등 생물들은 변이, 그 다음에 뮤턴트, 돌연변이, 분열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200종 이상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는 밑줄을 쳐주시고 중요 표시를 딱 해두세요. 첫 번째가 산소 요구도.
산소 요구도라는 말은 뭐냐면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자, 얘네들도 바이러스까지 넣기로 했으니까 생명체니까 생명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산소를 필요하죠.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은 왜 산소를 필요로 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여서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나 동물과는 달리 산소를 필요로 하는 애들도 있고 산소가 필요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 요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산소를 필요로 하면 산소가 있어야 하는 애들은 호기성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반대는 혐기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공기를 혐오한다는 거죠. 공기를 싫어해. 요게 산소 요구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미호기성, 여기서도 좀 더 세분화돼서 편성 혐기성이 있고요. 통성 혐기성 또는 통성 호기성, 이렇게도 나뉩니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막 복잡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이겁니다. 공기가 필요한 애들, 공기가 필요 없는 애들. 근데 편성이라는 말은 뭐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공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해서 공기가 있으면 죽을 정도로 싫어하는 애들. 실제로 편성 혐기성 균들은 공기가 있으면 생육에 저해를 받고 사멸해 버립니다. 통성 호기성은 뭐냐? 또는 통성 혐기성은 뭐냐? 이 통성자가 붙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통성 호기성 균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사용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통성자가 들어간 애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편성 혐기성은 완전히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공기가 있으면 죽을 정도로 공기를 싫어하는 애들, 혐기성 중에서도. 근데 통성자가 들어가면 통성호기나 통성혐기가 돼버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균들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있으면 조금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호기성이 있는데, 미호기성은 이게 작을 미자입니다. 미세하다 할 때 미자여서, 미호기성은 상소가 적을 때 가장 최적의 조건인 그런 세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대기 중 산소 농도보다 낮을 때 가장 적절하게 생육할 수 있는 균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대기 중 산소 농도, 대기 수준보다 산소가 조금 낮을 때, 그럴 때만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호기성 균들을 미호기성 균이라고 하고, 여기서도 편성 호기성인데, 편성 호기성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절대 호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 호기성은 말 그대로 공기가 꼭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두 줄까지밖에 안 나가는데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도 마찬가지, 식물, 동물도 마찬가지, 학문에서는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생물에서는 분류가 가장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계통의 균이냐, 그 계통에 따라서 분류되어져 있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성격들이 다 천차만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분류를 안다는 것은 그 미생물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다 들으시고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끝에 가서 최종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있고 끝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20문제 중에 이 분류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방대한 미생물학의 범위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된다는 것은 출제 비율이 꽤 높은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효라든지 변질, 부패, 식품산업, 식품공업,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 이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것들도 나오냐면 이제 식품공업에서의 항생물질을 만든다든가 GMO 같은 유전자 변형 생물 같은 것들을 만들 때도 미생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번외 문제식으로 그런 문제들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꼼꼼히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분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산소 요구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생육 pH.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 미생물이 세균이 됐건 곰팡이가 됐던 어떤 미생물이 됐든지 간에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소 이온 농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사람은 물론 중성이겠죠. 체액도 중성에서 약산성 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중성 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여서 인간이나 동물보다 좀 더 연약한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적 pH, 옵티멈한 pH는 항상 중성 부근이 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어떤 미생물들은 낮은 pH나 또는 높은 pH를 좋아하는 균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일례를 들어서 사람의 윗속은 위액 때문에, 위액은 염산이죠. 위액 때문에 pH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염, 나아가서 위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살 수 있다고 하니 얘네들은 pH가 이 정도 되는 데서도 살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장 얘네들이 좋아하는 수소이온 농도, 세 번째는 생육 온도.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에는 어떤 미생물도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기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추운 데서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따로 있고 더운 데서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따로 있고 중간 정도의 온도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생육 온도를 가지고도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들은 산소 요구도, 두 번째는 pH, 세 번째는 온도. 일반적으로 중온대, 상온대를 좋아하지만 높은 온도를 선호하는 미생물들의 종류가 있고 낮은 온도를 선호하는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낮은 온도를 선호하는 미생물들 중에 식품 변질 부패균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냉장고, 냉동고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육 조건 중에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포자 형성 유무. 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포자는 한자적인 의미로 주머니란 뜻도 있고 보자기란 뜻도 있고 만두 이런 것도 포자라고 얘기하죠. 포자는 아포라고도 하고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포자입니다. 영문으로는 스포 또는 캡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포자입니다. 포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자는 미생물들이 힘들 때,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때 보호막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숨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열에도 pH에도 산소에도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 보호막 속에 본인을 감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자 형성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 부패나 식품 변폐균이나 유해균 같은 경우에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다
라고 하면 멸균하기가, 살균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자 형성 유무도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의 생육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어떤 논문에 의하면 미생물이 곰팡이가, 특히 곰팡이가 포자를 형성하는 애들이 많은데, 포자를 형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을 딱 닫고 있으면 이 포자는 산소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pH나 온도가 높거나 낮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500년 이상 사막에서 떠돌아다니고 바람에 흘러다니다가 지나가는 낙타의 털에 묻어서 그 캐러반을 타고서 오아시스가 있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포자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쫙 증식을 해가지고 질병을 옮겼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포자 형성 유무,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의 성질, 생육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례로 미생물 실험실에 곰팡이가 한번 잘못 퍼지면, 곰팡이는 포자를 형성하는 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포자까지 다 멸균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람 염색성이 있습니다. 그람은 사람 이름이죠. 사실은 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그람 파지티브냐, 그람 네가티브냐. 요게 미생물의 분류에서 산소 요구도, 그람 염색성, 그 다음에 이제 온도, pH, 포자 형성 유무,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람은 사람 이름이고, 그 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염색을 좀 하면은 현미경에 잘 보이겠다 싶어서 균들을 염색하다 보니 가장 잘 염색되는 색깔이 보라색이더라.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색깔도 염색을 하다가 어떤 균은 염색이 보라색으로 잘 되는데 어떤 균은 안 되더라. 안 되는 균도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염색을 해보니 사프라닌이라고 하는 빨간색 염색약으로 염색이 되는 균들이 있더라. 거듭해 보니 보라색, 빨간색 둘 중 하나로 염색이 되더라. 그래서 균을, 미생물을 분류하는, 세균을 분류하는 가장 획기적이고 분명한 그런 분류법 중에 하나가 그람 염색법이 됩니다. 미생물학을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알고 계시는 그람 염색. 그 다음에 형태상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구균이라고 하면 동그란 모양의 균, 지구할 때 구죠. 구 모양의 균. 간균은 막대기 모양의 균. 나선균은 꼬여있는 균. 꼬여있는 게 스프링처럼 꼬여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무정형으로 막 너풀되는 균들도 있는데 다 잡아서 나선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가 있으면 단구균, 두 개가 있으면 쌍구균, 네 개가 있으면 사련구균, 8개가 있으면 팔련구균, 그 다음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한 뭉태가 있으면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을 법적으로 또 어떻게 부르기로 했냐면은 포도알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구균은 다른 말로, 구균은 알처럼 생겼으니까 알균, 이런 식으로도 쓰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상구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포도알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연쇄상구균. 구균이 쫙 목걸이처럼 염주알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랩토코커스. 구균이 코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목걸이라고 하는, 줄이라고 하는 스트랩을 붙여가지고 스트랩토코커스 하면은 연쇄상구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무슨 바실러스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간균, 코커스가 들어가면 구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있으면
공부를 할 적에 진도가 빨리 나가고 이해가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라는 거죠. 처음엔 진도가 좀 느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온균, 중온균, 저온균, 온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수치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온도 범위가 마이너스 10도에서 70도니까 마이너스 10도 정도 같으면은 냉장고에서는 충분히 생육할 수 있는 그런 균들이라는 거죠. 가정용 냉동고의 냉동실 온도는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니까 냉동고에서는 좀 자라지 못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냉장 온도는 플러스 5도씨 이하이기 때문에 냉장고에서는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균들이 꽤 있다. 저온균은 0에서 25도, 중온균에 체크를 좀 해주세요. 25에서 45도. 근데 이 수치가 절대적이지 않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범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시험 문제에 중온균이 25에서 45로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25 부근에서 45 부근이면 중온균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고 선택지가 4개 있는데 내가 외운 수치가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보기들과 비교해서 가장 이 중온균의 범위에 비슷한 선택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단순하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올바르게 현명하게 답을 고르는 요령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람 염색성에 대한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 들어와서 2교시부터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